글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 9억 8천만 원을 전부 신우이에게 주었다. 나는 다투지 않고 웃으며 받아들였다.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모두가 경악했다. 입니다. 3월의 비는 바늘처럼 가늘었지만 얼굴에 닿는 감촉은 송곳처럼 아렸다. 나는 이미 모양이 조금 뒤틀린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딸 하늘이의 어깨를 꽉 감쌌다. 묘비 사진 속 남편 강주원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남겨진 우리 모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저 안에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들자 빗물이 아이의 긴 속눈썹을 적셨다. 나는 몸을 쪼그려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여긴 우리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 찾아오는 곳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그의 목숨을 그리고 우리 작은 가정의 모든 웃음소리를 앗아갔다. 그때 하늘이는 겨우 5살이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는 또래보다 유난히 예민하고 조숙했다.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하늘이는 손에 꼭 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비에 젖을까봐 작은 돌멩이를 찾아 눌러두었다. 선생님이 나 똑똑하대. 아빠처럼. 목이 갑자기 메어왔다. 그랬다. 주원은 시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명문대에 합격한 수재였다. 그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무심하게 내 상념을 깨뜨렸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소은아, 내일 저녁에 다들 집으로 와서 밥 먹자.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시어머니 박기분 여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단호하고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네, 어머님, 하늘이랑 시간 맞춰 갈게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전화를 끊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자 마음속이 온통 파도처럼 일렁였다. 최근 동네 재개발 소문이 파다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낡은 주택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다. 설마, 엄마, 왜 울어?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제야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자. 집에 가서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줄게. 다음 날 저녁 나는 하늘이에게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나 자신도 오랜만에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어느덧 35.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 몇 가닥이 숨어 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꾸미는 법을 거의 잊고 살았다. 시댁인 낡은 주택은 기억보다 더 허름해 보였다. 하지만 문 앞에 주차된 몇 대의 고급 외제차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신우이 강주린의 가족이 벌써 와 있었다. 그녀의 번쩍이는 벤츠가 석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어머, 형수님 오셨네. 주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았고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녀 곁에 남편 왕지혁은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 민준이는 하늘이보다 2살 많았는데 마당에서 최신형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고모부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얌전하게 인사했지만 눈은 드론을 쫓고 있었다. 어이구, 우리 하늘이 또 컸네. 주리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우리 너머로 문 밖을 쳐다봤다. 엄마, 큰애 삼촌네 오셨어요. 시어머니 박기분 여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부엌에서 나왔다. 나를 보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하고는 막 들어서는 큰애 삼촌 가족에게 달려가 반갑게 맞았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넓지 않은 거실에 북적였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친척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의미들이 뒤섞여 있었다. 다들 조용히 좀 해봐. 술이 3순배쯤 돌았을까? 시어머니가 컵을 톡톡 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다들 오라고 한 건 중요한 일을 발표하려고 해서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원피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이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보상금으로 9억 8천만 원이 나온다.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이 돈은 전부 우리 줄이내 주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애들이 곧 둘째도 가질 거고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큰 집으로 옮겨야 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하늘이가 불안한 듯 내 손을 꽉 잡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님, 그건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눈꼬리 너머로 주리의 의기양양한 미소와 왕지역의 만족스러운 끄덕임이 보였다. 소은아, 너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너랑 하늘이가 사는 그 작은 집, 낫긴 했어도 살 만은 하잖니. 주원이도 없으니 너희 모녀 둘이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뒤에 무슨 말을 더 했는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주원, 시어머니의 친아들이지 않은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뿐인 친손녀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남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형수님, 별말 없으시죠? 주리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다. 어차피 이 집은 원래 엄마 거였잖아요.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고개를 들자 온 집안 식구들이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이는 고개를 든 채 커다란 눈에 가득한 혼란을 담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가화만사성, 자, 호, 만시정. 그럼요. 당연히 이해 없어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평온하게 흘러나왔다. 심지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어머님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랑 하늘이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주리는 확실히 당황한 듯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늘이는 내 품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유정이었다. 오늘 시어머니가 보상금 얘기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 내가 응이라고 답장을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다. 소은아, 설마 그 돈 전부 주리한테 줬다고 말하진 않겠지? 유정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나는 서둘러 볼륨을 줄였다. 응. 나는 하늘이가 깰까봐 조용히 대답했다. 너 바보야? 왜? 주원이가 그 집 친아들 아니야. 하늘이는 친손녀 아니냐고. 너 싸워야 해. 법적으로 너랑 하늘이도 상속권이 있다고. 유정이는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떨렸다. 유정아, 그만해.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특히 하늘이한테는 넌 너무 물러터졌어. 주원이 오빠가 가고 나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하늘이 나중에 학비랑 생활비는 어쩔 거야. 9억 8천이야. 3분의 1이라도 받아내야지. 그만하자.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이를 품에 더 꼭 껴안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딸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싸우라고?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하늘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라게 하라고?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이 집을 완전히 풍비박산 낼 수는 없었다.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웃으며 받아들여야 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법률사무소 안은 조금 쌀쌀했다. 나는 5년째 입고 있는 얇은 외투를 무심코 여몄다. 맞은편의 이상혁 변호사는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우리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준 친구였다. 그가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 한 부를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은아, 법적으로만 보면 그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도 주원이 형이 살아있을 때
수리비도 많이 되고 여러 번 고치는데 참여했어. 이론적으로 너랑 하늘이가 기여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 이상혁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특히 주원이 형이 없으니 직계비 속인 하늘이가. 서류에 적힌 빽빽한 법률 용어를 쳐다봤지만 눈앞에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주리의 거만한 얼굴만 떠올랐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얕은 주름을 남겼다. 상혁 씨, 만약 내가 분할을 요구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40%는 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소은아, 잘 생각해. 일단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댁이랑 완전히 등 돌리는 거야.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동안 하늘이, 그 이름이 바늘처럼 가슴을 콕 찔렀다. 지난주 금요일 아이는 토끼처럼 빨개진 눈으로 하교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잠들기 전에서야 훌쩍이며 털어놓았다. 반 친구들이 자기를 아빠 없는 가난뱅이라고 놀렸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나는 서류를 밀어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상혁 씨. 사무소를 나서자 봄 햇살이 눈을 찔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주민센터 직업소개소의 박 아주머니였다. 소은 씨, 내일 오전 9시에 햇살 아파트 3동 2단지 502호에 입주 청소일 있는데 반나절에 15만 원이야. 할 수 있겠어?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남편이 떠난 후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주는 가사도우미 일이 우리 모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다행히 예전에 호텔 객실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청소는 어렵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가 이미 하교의 식탁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직접 끓여 먹은 모양이었다. 코끝이 찡해져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 딸, 엄마가 계란 프라이 해줄까? 아니요, 엄마, 배불러요. 하늘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오늘 숙제 많아서 빨리 해야 해요. 부엌 문 앞에 서서 아이의 자그마한 등을 바라보았다. 8살 아이는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벌써 어른들 눈치를 보고 폐를 끼치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화려하게 화장한 주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형수님, 문 좀 열어봐요.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아가씨,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 그냥 형수님이랑 하늘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죠? 주리는 십시엠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거침없이 들어와 쇼핑백을 소파에 던졌다. 하늘이 주려고 옷 좀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소리를 들은 하늘이가 고개를 돌려 겁먹은 목소리로 고모라고 불렀다. 주리는 우리의 월세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추지 못하는 혐오의 눈빛을 보냈다. 60제곱미터도 안 되는 투룸. 가구는 전부 집주인 것이었고 유일하게 감나가는 TV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모서리에 벗겨진 페인트에 잠시 머물렀다가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였다. 형수님, 이런 데서 살아요?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보기엔 엄마가 그 보상금 우리한테 다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봐봐요. 형수님한테 몇 억 줘봤자 이 동네에서 제대로 된 집 사지도 못하잖아요.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우린 살기 좋아요. 하늘이 학교랑도 가깝고. 주리는 제멋대로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자요. 우리가 새로 산 빌라. 3층짜리에 정원하고 수영장도 있어요. 지혁씨가 인테리어 끝나면 온 가족 초대해서 집들이 한대요. 사진 속 호화로운 저택은 눈이 부셨다. 거실만 해도 우리 집 전체보다 2배는 넓어 보였다. 하늘이가 어느새 다가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우와, 진짜 예쁘다. 고모, 나중에 저도 놀러 가도 돼요? 주리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듯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하늘아, 들어가면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만지면 안 돼. 안에 있는 거 다 엄청 비싼 거거든.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다.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주리가 말을 이었다. 아, 맞다 형수님. 엄마가 전해달래요. 다음 달에 그 집 철거하니까 혹시 가져가고 싶은 물건 있으면요. 며칠 안에 가서 챙기라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그 값나가는 고가구들은 엄마가 저한테 주기로 하셨어요. 값나가는 고가구? 그 낡은 집에 무슨 유일하게 고풍스럽다고 할 만한 건 주원이 할아버지가 남기신 전통 서한 한 쌍뿐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그 서한을 무척 아꼈다. 나중에 나는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다. 고개를 들어 주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서한 주원 씨가 제일 아끼던 거잖아요. 너. 주리의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그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 사람은 가구 없는데 그런 거 남겨서 뭐해요? 그리고 형수님네 이 좁은 집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그 순간 나는 소리칠 뻔했다. 주원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날 밤 그 외진 도로에 갑자기 갔는지, 왜 왕지역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는지. 하지만 별장 사진을 신기하게 들여다보는 하늘이의 모습을 보자 모든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다. 형수님,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주리가 일어나며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형수님도 이제 앞날을 생각해야죠. 젊은 나이에 평생 과부로 살 순 없잖아요. 엄마가 며칠 전에 형수님 소개시켜줄 사람 있다고 하시던데 건설업체 사장인데 나이는 좀 많고 사별했지만 돈은 많대요. 아가씨,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원 씨 떠난 지 이제 3년이에요. 마음대로 해요. 그럼. 주리가 입을 삐죽였다. 어쨌든 저는 말전했어요. 옛날 집 가서 물건 챙기든 말든 형수님 마음이고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가방을 들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 맞다. 다음 달에 우리 민준이 생일인데 새로 생긴 5성급 호텔에서 파티예요. 하늘이 꼭 데리고 와요. 주리를 보내고 나는 문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늘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기분 안 좋아? 나는 쭈그려 앉아 아이를 껴안았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고모랑 아빠 얘기하는 것 같던데. 하늘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야? 왜 친구들은 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나쁜 짓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죽임 당했대.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난 안 믿어.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주원 씨, 보고 있어? 당신이 떠난 뒤에 우리 딸이 이런 일을 겪고 있어.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나는 남편이 남긴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일기장, 사원증, 그리고 잡다한 메모들이 있었다. 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갑자기 낡은 잡지 사이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그 위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왕지역 공금 횡령 증거 확보, 내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어머니 집 등기 문제, 이상혁 변호사와 상담 필요. 쪽지의 날짜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왕지혁과 주리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박 아주머니는 60대 할머니로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일해 거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 오늘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룰 수 없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박 아주머니가 돋보기를 고쳤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그 집 사모님 엄청 까다로운데 시간 바꾸면 싫어할 텐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옛날 집에 물건 좀 가지러 가야 해서요. 시누이가 곧 철거한다고 해서요. 박 아주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소은 씨, 내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그 보상금 말이야. 정말 그렇게 넘어가게 둘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어떡해요? 법정까지 가서 친척들 앞에서 하늘이 얼굴에 더먹칠하라고요? 에휴, 이 양반은 너무 착해 빠졌어. 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그냥 듣기만 한 거야. 주린애가 그 빌라를 현금으로 샀는데 거의 8억이 들었고 남은 돈은 남편이 무슨 투자 사업에 넣었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사업이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박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요즘 PEP 투자 사기로 돈 날리는 사람들 많다던데. 만약 시누이네가 그 돈을 전부 투자했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어머니의 편에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 아닌가. 주민센터를 나와 옛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지만 내 생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원래 함께하느리 생일 선물을 사러 가기로 약속했었다. 집을 나서기 직전 그는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 누구냐고 묻자 그는 그저 회사 일이라며 급히 처리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경찰은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그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자 돌아온 것은 왕지역이 제출한 소위 회사회식 음주 증명서였다. 옛날 집은 기억보다 더 허름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 전통 서한 한 쌍은 역시나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방에서 무언가 유용한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뒤적였다. 서랍에는 대부분 낡은 사진과 잡동사니 뿐이었다. 무거운 옷장을 옮기고 나서야 그 뒤 벽에 헐거운 벽돌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벽돌을 꺼냈다. 그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열어보니 몇 장의 서류와 USB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서류에는 왕지역 공금 횡령 관련 조사 보고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서명은 바로 강주원이었다. USB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남편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막 물건을 챙기려던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주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봉투를 가방에 쑤셔넣고 돌아설 때는 이미 얼굴에 미소를 띤 채였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주리는 명품 정장 차림에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가 어두운 방 안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내가 뒤적인 서랍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가짜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혹시 형수님 뭐 도와줄 일 있나 보라고 해서요. 그녀의 시선이 내 불룩한 가방에 1초간 머물렀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뭐 좋은 거라도 찾았어요? 아니, 그냥 주원 씨 옛날 사진들이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톡톡 쳤다. 하늘이한테 보여주려고 아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주고 싶어서. 주리가 피식 웃었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했다. 형수님,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뭐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형수님이랑 하늘이도 앞날을 봐야죠. 나는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거니까. 하늘이는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 마음대로 해요. 주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창가루가 커튼의 먼지를 털었다. 아, 맞다. 엄마 다음 달에 칠순이신데 지혁씨가 신라호텔에서 크게 잔치 열기로 했어요. 꼭 오셔야 해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신라호텔? 거기 비싼데 돈은 문제 없어요. 주리는 내 말을 자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칠순잔치는 당연히 성대하게 해드려야죠. 제일 큰 연회장으로 예약했고 방송국 아나운서도
사회자로 불렀다고요. 나는 침묵했다. 신라호텔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다. 한 테이블에 888만 원짜리 코스라니 집안 친척 규모를 생각하면 최소 10여 테이블은 필요할 텐데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좋기 억대는 될 터였다. 왜요? 형수님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주리가 나를 곁눈질했다. 엄마가 그 보상금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효도해야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이 기쁘시면 됐죠.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됐어요. 주리가 손을 내저었다. 형수님은 하늘이 데리고 제 시간에 오기만 하면 돼요. 아, 맞다. 그녀는 가방에서 금박을 입힌 초대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형수님이랑 하늘이 주려고 따로 챙긴 거예요. 근데 잔치는 6시에 시작하는데 두 사람은 7시쯤 오면 돼요. 앞 시간은 다 높은 분들이나 귀한 손님들이라 와봤자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건 명백히 우리 모녀는 상석에 앉을 자격도 그 귀빈들과 함께할 자격도 없다는 뜻이었다. 알았어. 나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굴욕감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어머님께 고맙다고 전해줘. No. 주리는 방을 한 바퀴 더 둘러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형수님, 정말 사진만 챙긴 거 맞아요? 다른 건 못 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른 거라니 뭐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리가 웃었다. 그냥 엄마가 주원이 오빠가 예전에 쓰던 업무 서류 같은 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있으면 같이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아시잖아요. 사람은 없고 그런 거 남겨봤자 쓸모도 없는데 무슨 서류 같은 건 못 봤어.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마 벌써 버렸나 보지? 주리는 분명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돌아섰다. 아, 형수님, 하늘이 실험초등학교 다니죠? 응, 그런데 왜? 아니, 그냥 우리 민준이가 학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애들이야 뭐 가끔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혹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온몸에 찬 기운이 돌았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서류 봉투를 꺼내 자세히 살폈다. 조사 보고서에는 왕지혁이 어떻게 직위를 이용해 3년간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USB 컴퓨터에 꽂자 녹음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명하고 단호했다. 왕지혁 씨,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소. 3일 주겠소. 횡령한 공금 전부 채워 넣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소. 녹음의 배경음으로 왕지혁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강주원, 잊었나 본데 장모님 집 등기 서류가 내 손에 있어. 날 궁지로 몰면 내가 당신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등기? 남편이 냉소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장모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거. 내가 제때 발견해서 빚을 갚지 않았다면 그 집은 벌써 장모님 것이 아니었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남편의 죽음은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하마터면 의자에서 튀어오를 뻔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네, 임소은 씨 되십니까? 온화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실험초등학교 교사 이선영입니다. 하늘이 담임이에요. 혹시 학교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친구와 다툼이 좀 있어서요. 심장이 철렁했다. 하늘이가 다쳤나요? 그건 아닌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어머님께서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서류와 USB를 숨기고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하늘이를 보았다. 옷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뚱뚱한 남자아이가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주리의 아들 민준이었다. 어머님, 오셨군요. 이 선생님이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일은 이렇습니다. 쉬는 시간에 하늘이와 민준이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늘이가 민준이를 밀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아빠가 범죄자라고 했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우리 아빠가 회사 돈 훔쳤다가 차에 치여 죽어도 싸다고 했단 말이에요. 피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선생님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게 민준이는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나는 몸을 낮춰 하늘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하늘아, 아빠는 정직하고 착한 분이셨어. 아빠는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민준이가 갑자기 나에게 소리쳤다. 우리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강주원 외삼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아빠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아빠가 감옥에 갈 뻔했대요. Now.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나는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이 일은 단순한 아이들 다툼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민준이의 말은 명백히 어른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네, 민준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 부모는 제 시누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주민센터의 박 아주머니였다. 소은 씨, 햇살 아파트 사는 진 교수님 기억나? 저번에 소은 씨가 그 집 청소해줬잖아. 사모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집에 혼자 계신다는데 119가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봐. 소은 씨가 먼저 좀 가볼 수 있겠어? 응급처치 배웠다고 했잖아. Now. 나는 하늘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하늘이를 데리고 햇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이웃 몇몇이 모여 있었다. 진 교수님은 서재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잿빛이었고 호흡이 미약했다. 나는 하늘이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니트로글리세린 있어요? 내가 교수님 사모님께 물었다. 네, 여기요. 할머니가 허둥지둥 작은 약병을 건넸다. 나는 재빨리 교수님께 약을 먹이고 옷깃을 풀어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인계받았다. 그중 한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응급처치가 빨라서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수님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내게 힘없이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워하며 억지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나는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고 내일 병문안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가 저 할아버지 구한 거야? 엄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다. 아, 하늘아. 다음 주에 할머니 칠순이신데 할머니께 무슨 선물 드리고 싶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 그림 그려서 선물할래. 우리 가족 그림. 가슴이 아려왔다. 우리 가족. 하지만 이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진 교수님을 뵈러 병원에 갔다. 그는 이미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침대에 기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기쁘게 신문을 내려놓았다. 임 선생, 어서 와요. 앉아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소. 나는 웃으며 과일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교수님, 별 말씀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소. 그는 돋보기를 벗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박 아주머니한테 들었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주제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겠구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오? 수입은 괜찮고? 주민센터 소개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겨우 버는 정도예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은퇴 전에는 경제학과 교수였소. 제자들이 꽤 많지.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인맥이 좀 있소. 그가 말을 멈췄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내가 재테크 지식을 좀 가르쳐 주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소.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감동과 함께 망설임이 들었다. 교수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요. 폐는 무슨,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교수님이 웃었다. 그리고 우리 손주도 하늘이랑 비슷한 나이라 두 모녀를 보니 손주 생각이 나서 그렇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줄이었다. 형수님, 엄마 칠순 잔치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지혁씨가 아주 높은 분을 초대했는데 원래 날짜랑 겹친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초대장은 다시 사람 시켜 보낼 테니 잊지 마요. 전화를 끊자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그냥 집안일이에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입구에서 박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붙잡고 비밀스럽게 말했다. 소은 씨, 내가 소문 하나 들었는데 주린의 남편이 투자했다는 그 PEP 회사가 먹튀했대.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느라 난리라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이에요? 그럼 내 조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왕지혁이 며칠째 은행에 와서 그 빌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애쓴다더라. 박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그 9억 8천만 원이 전부 날아갔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주리의 말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왕지혁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다면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결국 지금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셈이니까. 신라호텔의 황금빛 연회장은 휘황찬란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사하는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공주처럼 차려입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입구에 섰다. 손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밤을 새워가며 뜬 캐시미어 숄이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캐시미어 실을 사기 위해 한 달 내내 김치와 맨밥만 먹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후 단돈 10,000원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임소은님, 입구에 접수원이 명단을 확인하고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박기분 여사님 며느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다. 접수원의 시선이 내 소박한 원피스와 눈에 띄게 작아진 하늘이의 구두에 잠시 머물렀다. 자리는 B구역 23번 테이블입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좌석표 2장을 건넸다. 연회는 6시 30분에 정식으로 시작되니 먼저 휴게실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B구역. 가장 구석자리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좌석표를 받아들고 하늘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중앙무대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부루동알 서비난산 보교동의 수비남산이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형수님, 이쪽이에요. 나. 멀리서 주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선명한 붉은색 치파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알 하나하나가 엄지손톱만 했다. 불빛 아래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하늘이를 데리고 다가갔다. 주리 주변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부인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왕지역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 이분이 바로 주원이 댁이구나. 곱슬머리를 한 중년 여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주원이가 가고 나서 아주 검소하게 산다면서요? 주변에서 몇 번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네, 먹고 살 많은 해요. 하늘아, 어서 고모들께 인사드려. 나는 딸아이를 살짝 밀었다. 하늘이는 겁먹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주리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부인들에게 말했다. 얘가 좀 소심해서요. 아빠를 닮았나 봐. 우리 민준이처럼 활발하지가 않아요. 허우,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늘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귀빈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새로운 짙은 보라색 치파오를 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손질되어 있었다. 정성 들인 화장 덕분에 얼굴에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였다. 어머님, 나는 인파를 비집고 선물을 건넸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랑 하늘이가 드리는 작은 성의예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자마자 쳐다보지도 않고 뒤에 서 있던 직원에게 넘겼다. 저쪽 선물 더미에 둬요. 그녀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멀리 있는 왕지역에게 향했다. 얼굴에는 즉시 한바구음이 피어올랐다. 지여가? 이 국장님은 오셨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늘처럼 등 뒤에 밝히는 것 같았다. 하늘이가 내 손을 꽉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선물 싫어해?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그래. 나는 코끝이 시큰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아이를 데리고 우리 자리로 향했다. 연회가 시작된 후 사회자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빛나는 일생을 이야기했다. LED 스크린에는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이 재생되었다. 놀랍게도 남편 주원에 대한 부분은 단 몇 초짜리 가족사진 한 장뿐이었다. 반면 주린의 가족은 무려 5분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귀분 여사님의 따님 강주리 여사님과 사위 왕지영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주리가 왕지역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왕지역은 말쑥한 양복 차림에 얼굴이 환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던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궁색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오늘 저희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와주신 모든 친지, 친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딸로서 제 가장 큰 소원은 어머니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제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다. 앞장선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느 분이 왕지역 씨입니까?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왕지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날카로운 굉음을 냈다. 접니다만 무슨 일로? 저희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그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였다. 귀하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왕지역의 이마에서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솟아났다. 그는 당황해서 주리를 쳐다봤지만 주리는 이미 잿빛 얼굴이 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왕지역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가 투자한 사업 몇 개에 자금 문제가 좀 생겨서. 자금 문제요? 집행관이 냉소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귀하는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있습니다. 관련 금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주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뻣뻣하게 쓰러지고 있었다. 테이블에 술잔들을 들이받으며 거대한 소음이 울렸다. 비켜주세요. 비키세요. 나는 사람들을 밀치고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고 호흡이 미약했으며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119 불러요. 빨리.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재빨리 시어머니의 옷깃을 풀어 호흡이 잘 통하도록 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주리와 왕지혁이 그 자리에 서서 안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로 달려오지 않았다.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간단히 상태를 살핀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주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가씨, 저는 여기를 수습해야 해서요. 주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빛을 피했다. 형수님이 먼저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 계세요. 저는 곧 따라갈게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깨달았다. 그녀는 저울질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세와 눈앞의 위기 사이에서 그녀는 후자를 먼저 처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늘아, 엄마랑 같이 가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병원으로 가는 길, 구급대원들은 분주하게 시어머니에게 각종 검사를 했다. 하늘이는 내 품에 움츠린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할머니, 죽어? 아니야, 하늘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올해 칠순이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은 응급실의 불빛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눈이 시렸다. 의사가 황급히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환자분은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고요. 보호자분 어디 계시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저는 며느리인데요. 따님이 곧 올 거예요. 곧이 언제입니까? 환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따님께 연락이라도 해보시죠. 나는 서둘러 주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가 간 후에야 연결되었다. 아가씨, 어머니가 바로 수술하셔야 한대. 의사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데 지금은 못 가요. 주리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지혁 씨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형수님이 먼저 서명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서명하라고? 나는 충격에 되물었다. 이렇게 큰일을. 아유, 그냥 서명 하나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하자는 대로 치료하면 되죠? 주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저는 나중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의사가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서명할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내시고 나머지는 수술 상황 봐서 정산하겠습니다. 5천만 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합쳐도 1억이 조금 넘었다. 그 돈은 하늘이 학비로 남겨둔 것이었다. 선생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 그럼 우선 2천만 원이라도 내세요. 서두르세요. 환자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긁었다. 포스기 화면에 거래 성공이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보며 마음이 텅 비었다. 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명할 때 내 손은 펜을 쥐기 힘들 정도로 떨렸다. 하늘이는 옆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수술실 바뀐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못했다. 3시간 후 마침내 수술실의 불이 꺼졌다.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스텐트 2개 삽입했고요. 다만 환자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중환자실에서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이번 수속 밟으세요. 중환자실은 하루 비용이 800만 원에서 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루에 1,000만 원 내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며칠도 버티지 못할 터였다. 시어머니를 병실에 모시고 나니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병실 밖 긴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생필품을 챙기러 집으로 가려고 했다. 병원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주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다. 엄마는 어때요?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수술은 끝났고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하고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수술비랑 입원비로 내가 5,000만 원 먼저 냈어. 그 돈은 주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내 팔을 놓고 눈빛을 피했다. 형수님, 지금 집에 조밀이 생겨서요. 지혁씨 일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형수님이 좀 내고 계세요. 일이 다 해결되면. 아가씨,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건 어머님 목숨을 구하는 돈이었어? 당신들 9억 8천만 원이나 받았잖아. 지금 5천만 원도 못 내놓는 거야? 주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9억 8천? 그거 다 날렸어요. 지혁 씨가 투자한 그 사업이 망했다고요. 지금 돈은커녕 빚더미에 앉았어요. 빌라랑 차도 전부 압류당하게 생겼다고요.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형수님, 형수님이 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딱 1억만요. 지혁 씨 나오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주리 씨, 당신 양심이 있긴 해?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당신 머릿속엔 돈 생각뿐이야? 그 9억 8천만 원 어머님 노후 자금이었어. 여기서 착한 척 좀 하지 마. 주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 그 죽은 남편이 쓸데없이 참견만 안 했어도 지혁 씨가 어떻게. 그녀는 갑자기 말실수를 깨닫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강주원이 쓸데없이 참견을 했다? 무슨 뜻이지? 주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헛소리한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걸어갔다. 엄마 보러 갈게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에 찬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주리의 말과 남편이 남긴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병세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잠든 하늘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챙겨온 생필품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중환자실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 전통 서안 엄청 비싼 거라면서요. 어디다 뒀어요? 주리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주리야, 너 어떡해?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리가 시어머니의 병상에 몸을 숙인 채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즉시 몸을 바로 세우고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어머, 형수님 오셨네. 엄마한테 걱정 마시고 푹 쉬시라고. 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래요? 방금 내가 듣기엔 서한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주리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잘못 들으셨겠죠.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엄마는 형수님이 좀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황급히 떠난 후 시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소은아, 돈이 다 없어졌어. 걔들이 날 속였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님, 그런 생각 마시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아니야, 넌 몰라.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 돈은 우리 주원이 몫이었어. 내가 주원이한테 미안해서. 감시장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다. 나는 서둘러 호출벨을 눌렀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 계세요. 환자분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쫓겨났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내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그 돈은 주원이 몫이었어. 내가 주원이한테 미안해서. 설마 시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가 두 번째 위기를 넘긴 후 의사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박기분 여사님 상태가 불안정해서 조속히 2차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비용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5천. 눈앞이 캄캄해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먼저 냈던 5천만 원이 이미 내 저축의 절반이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이라니. 선생님, 분납은 안 될까요?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집에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병원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정이 딱하시니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8천만 원을 내시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걸로요. 8천만 원. 그건 내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을 내면 나와 하늘이의 생활은 어떻게 하나. 아이 학비는 어쩌고.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의사의 눈빛을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의사 사무실을 나와 복도 긴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납 고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주리는 사흘째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왕지혁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 9억 8천만 원 보상금은 아마도 이미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엄마, 하늘이가 내게 살며시 기댔다. 할머니, 괜찮아질까? 나는 아이의 자그마한 어깨를 감쌌다. 그럼, 하늘아,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고쳐주실 거야. 그럼 우리 돈 많이 써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간호사 이모가 우리 집 돈 없다고 하는 거 들었어. 가슴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8살 아이가 이런 일로 걱정해서는 안 되는데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넌 그냥 학교 잘 다니고 내 몸 잘 챙기면 돼. 수납 창고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다. 내 차례가 되자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얼마 내실 건가요? 8천만 원이요. 나는 은행 카드를 내밀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밀번호요.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포스기 화면에 거래 성공이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보며 마음이 텅 비었다. 이 돈은 아마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니 간호사가 시어머니가 깨어났다고 잠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방호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물었다. 돈은 냈니?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이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네, 8천만 원 내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소은아, 내가 너한테, 우리 주원이한테 면목이 없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는 힘들게 숨을 쉬었다. 그 보상금. 원래 주원이 목도 있었어. 걔가 그 집 고치는데. 돈을 댔거든. 근데 내가 그걸 전부 주리한테 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남긴 쪽지와 내용이 일치했다. 왜요?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주원 씨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졌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지혁이가.
지혁이가 주원이 교통사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내가 만약 돈을 주리한테 안 주면 걔가 그걸.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무슨 증거요? 몰라. 난 정말 몰라. 시어머니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주원이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암시하면서 내가 무서워서 그만. 감시장치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급히 와서 나를 내보냈다. 중환자실을 나와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의 죽음은 역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공포 때문에 모든 돈을 살인자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분노, 슬픔, 불신, 온갖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심으로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잃고 왕지혁 그 짐승 같은 놈에게 협박당한 늙은 노인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깊은 밤에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가끔 간호사의 발소리만 울렸다. 나는 중환자실 바뀐 의자에 앉아 휴대폰 속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주원 씨,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이 산산조각 난 집을 지키기 위해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서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주리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수님.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호칭을 썼다. 지혁 씨. 지혁 씨가 정식으로 체포됐어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래서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 서한, 골동품이라면서요. 최소 2억은 한다던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주리 씨, 어머님이 아직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당신 머릿속엔 어머님 물건 팔아치울 생각밖에 없어요? 형수님이 뭘 알아요? 주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혁 씨가 징역 살면 나랑 민준이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9억 8천만 원 전부 그 사람이 날렸어요. 우리는 이제 살 집도 없다고요.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랑 왕지혁이 공모해서 어머님 노후 자금 다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뜯어내려는 거예요? 주리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 임소은, 여기서 고상한 척하지 마. 당신 그 죽은 남편이 쓸데없이 참견만 안 했어도 쓸데없는 참견? 나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왕지혁이 공금 횡령한 걸 발견한 거 말하는 건가? 그래서 당신들이? 주리는 갑자기 말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녀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주리 씨, 잘 들어. 나 이미 주원 씨 죽음이 사고가 아니란 거 알고 있어. 당신이랑 왕지혁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주리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너 미쳤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황급히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매일 병원과 집, 학교를 오가며 지쳐갔지만 마음은 점점 더 굳건해졌다. 진 교수님은 내 사정을 알고는 선뜻 돈을 빌려주셨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셨다. 나는 남편이 남긴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서류를 본 후 이것만으로도 남편의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수액을 맞다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소은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손에 든 수건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앉았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주리, 걔 또 와서 돈 달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왼수 같은 것, 내가 당시에 왜 그랬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 은행 개인금고 열쇠다. 안에 물건이 좀 있으니 네가 가서 찾아오너라. 나는 열쇠를 받아들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주원이 유품이 좀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 서한 감정서도 있어. 돈이 좀 될 게다. 그거 팔아서 이 어미가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셈쳐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님,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주원이 죽음은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그렇게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나서서 지혁이를 고발했더라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주원이가 사고 나기 전날 나를 찾아왔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혁이가 공금을 횡령했고 심지어 이 집 등기 서류까지 훔쳐서 담보로 잡혔었다고. 자기는 고발하러 갈 거라고 했어. 내가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지혁이가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래서요? 다음 날 주원이가 그렇게 됐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중에 지혁이가 집에 찾아와서 만약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리면 주원이 교통사고의 진실을 음주운전 자살로 꾸며서 죽어서도 편히 눈 못 감게 만들 거라고 했어. 내가 무서워서. 나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진실이 이렇게 추악하고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씀을 경찰에게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변호사에게 연락을 준비하던 그때 주리가 다시 병실로 쳐들어왔다. 이번에 그녀는 시어머니 침대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지혁씨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백꽃처럼 하얀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께서 법정에 나가서 주원이 오빠 죽음이 정말 사고였다고, 그 증거들은 다 조작된 거라고 증언만 해주시면 지혁씨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파렴치한 연기에 경악했다.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주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단호했다. 이 어미는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어머니, 주리가 소리쳤다. 사위가 감옥 가는 걸 그냥 눈 뜨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외손주가 아비 없이 자라는 걸 보시겠다는 거냐고요? 그럼 내 아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주원이는 그냥 죽어도 되는 거였니? 주리는 얼어붙었다. 늘 자신을 편애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시어머니 침대 앞을 막아섰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리의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소은아, 나 퇴원해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될까? 나는 잠시 멍했다. 우리 집 그 초라한 투룸이 어떻게 병원 시설과 비교가 되겠는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No. 의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 후 요양이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사흘 후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하늘이가 기쁘게 달려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방, 제가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가 준비해준 작은 방을 보았다. 사실 거실 한쪽을 커튼으로 가린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손으로 꿰맨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착한 내 새끼, 할머니 마음에 쏙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다가 시어머니의 침대맡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커튼 틈으로 그녀가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가련천하 부모심, 가린 텐샤 후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편애, 그녀의 나약함, 그녀의 후회,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소은아, 어미가 그 서한 좀 보고 싶구나. 나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준 열쇠가 생각났다. 은행에 가서 개인금고 속 물건들을 꺼내보니 서한 감정서 외에 편지 한 통과 USB가 더 있었다. 편지는 남편이 쓴 것이었다. 어머니, 만약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거겠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 선택은 어머니와는 상관없습니다. 서한은 소은이와 하늘이에게 남겨주세요. 감정서는 금고 안에 있습니다. USB에는 왕지역의 공금 횡령 증거와 저를 협박한 녹취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디 소은이와 하늘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남편은 자신이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내 아들, 어미가 미안하다. 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주리와 왕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이미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임소은, 문 열어.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주리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나오지 마세요. 제가 상대할게요. 문을 열자 왕지혁이 나를 밀치고 안으로 쳐들어왔다. 얼굴이 흉흉했다. 장모님 어딨어? 우리가 모시러 왔어.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나가주세요. 헛소리 마. 왕지혁이 냉소했다. 내년이 사는 이 계집이? 장모님, 어디 계세요? 아들놈이 모시러 왔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아, 네가 아직도 날 볼 낯이 있느냐? 왕지혁의 얼굴이 변하더니 이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어머님 사위 아닙니까? 나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쳤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은이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다 말했다. 왕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변했다. 이 늙은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 물건 내놔.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상혁 변호사님, 그들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왕지혁은 변호사라는 두 글자를 듣자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지혁씨, 진정해. 주리가 그를 붙잡고는 나를 향해 갑자기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었다. 형수님,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한 가족? 나는 냉소했다. 주원 씨가 죽었을 때 당신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나요? 어머님 노후 자금 전부를 빼앗아갈 때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냐고요. 닥쳐. 왕지혁이 주리를 거칠게 밀치고 내게 달려들었다. 증거 내놔. 바로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꿈과 같았다. 왕지혁은 현장에서 제압되었고 주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경찰은 그들을 연행해 갔고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도 함께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다. 하늘이는 그녀의 품에 꼭 안겨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끝났다. 시어머니는 하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 끝났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주민센터 밖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왕지혁과 주리가 정식으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이었다. 죄목은 공금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교사였다. 듣자 하니 왕지혁이 다불었대. 박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다. 주원이 그 교통사고 진짜 그놈이 꾸민 짓이었어. 주원이 차에 손을 댔다는 거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럼 주리 씨도 알고 있었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듣기로는 그 9억 8천만 원 보상금 왕지혁이 무슨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분 도박이랑 내연녀한테 썼다더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편애가 낳은 대가였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침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남편의 앨범이 놓여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어머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왕지혁이랑 주리 씨 구속됐대요.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인과응보지.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소은아,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주원이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남편의 묘 앞에 섰다. 3년 만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묘를 찾은 것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원아, 이 어미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잘못했다. 그녀는 이마를 묘비에 기댄 채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옆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을 잃은 가엾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나처럼 성묘를 다녀온 후 시어머니의 정신은 조금 나아진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늘이의 머리를 따아주는 법도 배웠다. 서툴지만 진지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소은아, 이건 이 어미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다. 2억 원이다. 너랑 하늘이 주마.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걸 받아라. 시어머니는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는 부족한 거 안다. 그 9억 8천만 원 다 내가 망쳐버렸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이어받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박귀분 여사님 댁 맞습니까? 저는 구청 재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 남자는 내게 서류한 부를 내밀었다. 박 여사님 댁 재개발 보상건으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옛날 집에 대지평가에 오류가 있었고 실제 보상 금액은 12억 8천만 원이었다. 이전에 지급된 9억 8천만 원은 1차 지급액이었고 아직 3억 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소유주분께서 이미 서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신 정책에 따르면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주택 건설이나 주요 수리에 참여한 경우 그 가족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고 강주원님께서 생전에 주택 수리 비용을 부담하신 기록이 있어 법적 상속인이신 임소은님과 따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억 원, 우리 모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직원을 보낸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소은아, 그 돈은 너랑 하늘이가 가져라.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 어미가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주린애는 이미 그렇게 많이 가져갔으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 돈은 어머님께서 분배하셔야 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만 제 생각엔 아직 주리 씨한테는 알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주리는 지금도 구치소에 있단다. 지혁이가 모든 걸 걔한테 떠넘겨서 걔가 주모자라고 했다더구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주리가 내게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그런 결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다음 날 나는 구치소로 주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했다.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내 꼴 비웃으러?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가져온 갈아입을 옷과 생필품을 건넸다. 필요한 것 좀 가져왔어. 주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왕지혁이 모든 책임을 당신한테 떠넘겼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거야. 주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하늘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주원 씨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들은 어쨌든 남매였으니까. 주리는 무너지듯 통곡하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참회했다. 나는 지혁 씨가 오빠를 해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나는 그냥 질투가 나서 엄마가 늘 오빠만 편애했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티슈 한 묶음을 건넸다. 떠나기 직전 주리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형수님, 엄마는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셔. 몸은 점점 회복하고 계시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나오면 집에 한번 들르라고 하셨어. 주리는 더 서럽게 울었다. 구치소를 나오자 햇살이 눈을 찔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 교수님이었다. 임 선생, 저번에 말했던 그 가사도우미 회사 말이야. 생각해봤소? 내 제자 하나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미소 지으며 푸른 하늘을 쳐다봤다. 교수님, 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3개월 후 나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 3억 원의 일부로 작은 가사도우미 회사를 차렸다. 한부모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고용하는 회사였다. 나머지 일부는 하늘이의 교육 자금과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다. 주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한 후의 일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지만 적어도 더는 모질게 굴지 않았다. 왕지혁은 공금 횡령, 사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9억 8천만 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1년 후 시어머니의 팔순 생신이었다. 우리는 호화로운 호텔에 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조촐한 생일상을 차렸다. 하늘이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그렸다. 나, 시어머니, 그리고 주리, 세 사람이 햇살 아래 정원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소은아,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고맙다. 내 덕에 이 어미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남편 강주원도 분명 미소 지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